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요, 발리 여행객 정부 투입 전세기로 266명 귀국했습니다. 전국 영하권 추위에 들어갔고요. 3분기 성장률 1.5. 어허, 큰일이네요. 2% 선이 무너지게 되면 체감률 바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이틀 연속 통화. 북한 미사일 재진입 기술 핵탄두 소형화 불분명하다. 자, 이 중에 봉도사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3분기 성장률 1.5%입니다. 온 국민 손잡고 경제 성장률 매진. 자,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 부른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미디어 어제. 네, 오늘. 오늘? 네. 왜 오늘만 있을까? 네. 어제도 있었는데 어제는 안 왔죠? 어제 왔나요? 어제요? 저요? 네. 저 어제 왔죠. 어제 왔나요? 네. 하호영 기자가 땜빵으로 돌렸구나. 네, 그랬죠. 네. 3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호영 기자 땜빵으로 돌린 거? 원래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하호영 기자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없으니까 이건 뭔가 변동이 있을 것이다. 뭐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죠. 네. 그런 촉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안 나오던 날에 나오라고 하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드디어. 네, 드디어 했죠. 2016년 6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낮추면서 이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열었거든요. 예. 네, 1년 5개월 만에 소폭이지만 다시 1.5%로 금리를 높였습니다. 0.25 소폭 아니에요. 소폭 아닌가요? 예, 기준금리면요, 시장 반영금리는 0.5에서 1이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거기서 더 치긴 하는데, 어쨌건 일전에 2011년 6월 정도부터 이제 그때 한번 금리를 올리고 6년 5개월 만에 6년 5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중은행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크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난달에 좀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 반영은 다 됐죠 이미. 네, 이미 시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은 이미 다 금리를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이 쏟아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그렇게 폭탄. 네,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그 역대 최대 가계부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이미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8%를 기록을 해서 아시아 최악으로 올라섰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곧 또 한 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투자금을 묶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요새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좋아서 시장에 충분히 돈이 돌고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아까 그 검색 실시간 검색어에서 3분기 성장률이 1.5인데 제가 최악이네요. 이런 데 실수했거든요. 뭐냐면 저는 1년 성장률로 봤어요. 분기 성장률인데. 예, 분기 성장률은 지금 몇 개월 만이죠? 1년 만인가요? 지금 최고거든요. 그렇죠. 분기 1.5면은 상당히 높은. 상당히 높죠. 그게 이제 다 합해졌고 연금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7년 만에 최고예요. 1.5%는. 네. 그런 이제 요게 체감으로 오는 거 얼마쯤 되는 줄 아시죠? 1.5로 딱 올라간 분기. 국민들에게 딱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쯤 되면 그게 선행지수 일종의. 올라가면은 1년 2개월에서 6개월 뒤에.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정상근 기자가 일자리가 막 좋아져. 네. 좋은 직장이 딱 생겨. 네. 그럼 급여는 언제 나와요? 급여는 한 달 뒤에 나오죠. 그렇지, 한 달 뒤에. 네. 그 한 달이 국가 전체는 1년 반쯤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반 정도 뒤에 제 월급이 좀 오르겠네요. 안 웃겨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분의 1패.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이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이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두 정상은 30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은 이번 화성 15형 발사가 그 위험 수준에 이른 것 이란 공감대와 함께 그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기조에도 두 정상이 공감했다라고 그렇죠. 보도했습니다.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이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이면 분명하지만 이제 재진입이나
종말 유도 단계 기술, 종말 단계 유도 기술, 음.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이런 기술들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예. 건데 그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미국은 이와 함께 각종 제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제 SBS가 보도했던 해상 봉쇄 방안입니다. 아하. 네. 그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그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통해서 그 북한 해상을 봉쇄를 하고 고사를 시키자는 그런 작전인데요. 아하. 근데 이 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 지금까지 미국이 해상 봉쇄를 가한 것이 그 냉전 시절에 쿠바를 한번 가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베트남과 이라크를 가했었는데 예. 이때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이때 예.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라크의 경우에는 해상 봉쇄 후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모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문제는 이걸 북한은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가 곱게 볼 리가 없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서해에서 그 해상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중국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북쪽에도 러시아 바다가 있어서 좀 한국 입장에서는 그 이런 요청이 올 경우에 예.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낮은 선봉 네. 사이에 러시아가 또 임대해서 부동항을 네.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러시아 선박은 나가고 북한 선박은 잡고 그런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좀 강력한 봉쇄. 네. 얘는 양국이 합의했다. 그렇죠. 예. 합의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안했다. 제안을 했다는 예. 거죠.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재진입 기술, 핵탄두 소형화, 유도 기술 이 세 가지는 우리 언론이 좀 그 신경 좀 바짝 썼으면 좋겠는데 네. 미국 언론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재진입 기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써요. 객관적 근거 없이.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언론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예.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예. 많은데 이런 거 있죠. 시 희망일보, 제 희망일보, 디 희망일보. 네.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희망이 팩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고위 관계자를 뭐 처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조선중앙TV에 그 이후에 떡하니 나온 장면들도 그렇죠. 있었고, 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75년, 76년도에 곧 북한이 멸망한다. 네. 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북한은 건재하다. 그렇죠. 아직까지 네. 뭐 있는 거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팩트를 잘 보도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세우는 게 맞다. 네, 북한이 좀 취재가 잘 안 되기는 당연히 잘 안 되겠지만, 미국 언론으로 취재가 되잖아요. 네, 뭐 서방 어쨌건 언론. 네, 하여튼 뭐 이게 공포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 서민들은 공포로 느낄 수가 있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 네. 요즘 북한 상황 어떻게 취재하는지 모르죠. 네, 요새요. 예. 네, 어떻게 취재를 하나요? 북한에 있는 그 외신 그 특파원들, 네, 대사관 직원들 SNS 상에다 계속 사진을 올려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나머지 서방에서 취재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SNS를 올리면. 계속 올리면. 네. 서방 기자들은 SNS 사용하기 허락을 했으니까.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아내가 호화 관절을 꾸미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국정원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 최상층을 이제 주거 공간으로 예. 이제 주거 형태로 리모델링한 정황을 발견을 하고 수사 중인데요. 이른바 이제 펜트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렇죠. 어허. 총 여기에 그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만. 네네. 국정원이 웬 리모델링이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그 해외 공작비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고 이 공사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인 그 이모 씨의 취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나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예.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이 공간을 썼다는 거죠. 예. 어떻게 썼냐면은 결국에 이 10억 원을 들인 인테리어를 들인 이 공간은 그 부인 이모 씨의 사교 모임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 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는 건 아니고 네, 집처럼 꾸민 다음에 일종의 예. 친목 모임 아하. 형태로 일종의 프라이빗 바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셈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 예산을 써서 예.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건데요. 아, 그 프라이빗 바는 원래 바는 술집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바 이렇게 기둥도 있잖아요. 네. 그 철장을 바라 그러거든요. 네. 남편 철장 갈 거 기시감이 있었나?
그때부터요. 예.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 인스토피아 빌딩이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와.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하고요. 이 한 층 넓이가 82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50평 정도 되죠. 오호. 네, 원래 이 건물에는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네, 국정원 산하의 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압수수색 됐던데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그 맨 꼭대기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요. 네. 이야. 이 더 황당한 거는 이거를 당시에 가시네. 네, 일부 언론이 이걸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 1빌딩 관사를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대요. 어느 언론에서요? 어느 언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어쨌든 게 취재가는데 미디어 오늘이? 네,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네 급해서 네, 다 찾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미디어제네. 오늘은 맞고요. 네. 오늘 찾다가 못 찾을 거기 때문에. 네. 어쨌건 이거를 어떤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예. 부랴부랴 철거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네 합니다. 예, 철거공사에 그 정도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한 네. 5%, 10%쯤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국정원 예산으로 그렇죠. 한 것이고. 그것도 역시 유용한 거죠. 네. 자기들이 쓸 공간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또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거를 철거하는 예. 이제 총극이죠. 이럴 때는 이제 법정에서 형을 때릴 때 네. 10년 플러스 부가세 별도 11년. 네, VAT. 네. 어쨌든 그런 거 이게 아이고, 가지가지 횡령으로 볼 진짜. 수 있는 횡령이죠. 네, 혐의죠. 국가 손실 및 횡령. 그렇습니다.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 네. 그 한편 그 TV조선에 따르면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지난 8월에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 혐의로 그 징역 4년을 받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구속이 되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네. 살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가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남편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예.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들이랑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 네. 근데 뭐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밖에 읽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법정에서 4년형을 받을 때 기자들이 취재를 했더니 부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네. 분노에 떨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송 우리 여기 SBS 정치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곧 원세훈 전 원장은 다 불 것이다. 왜? 징역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네, 그렇죠. 특히 이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네. 예, 국정원 부원장으로까지 불렸다고. 예, 뭐 성격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날 이제 법정 앞에서도 이게 뭐 원세훈 원장 혼자 한 거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정상근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제 그때 보도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좀 직접 취재한 건 거의 없으신가 봐. 미디어 쪽 관련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어쨌건 그렇고요. 예. 네. 어쨌건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로조차 하지 않더라 이렇게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네, 다니셨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예요? 네, TV조선 보도입니다. TV조선에 쌈을 부추기네 양쪽에. 그러게요. 예, 모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곧 원세훈 원장 입에서 술 풀리듯이 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네, 일단 뭐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한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파업. 네, 그 지하철 9호선 파업이 어제부터 돌입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또 뭐 MB와 연관되어 있다. 기승전 MB. 이게 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른 1호선에서 8호선은 일종의 이제 세금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게 BTL 민자가 들어온 네, 거죠. 민자가 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운영을 처음에는 맥커리에서 했었어요. 네. 예. 호주의 그 투자 회사죠. 네. 예. 거기서 담당을 하다가 이시영 아들이 그 아들 이시영이 맥커리에서 근무하지 않았었나요? 네, 맥커리에서도 근무했고. 예, 맥커리 한국 지사장. 네, 어디 타이어 회사 한국 타이어인가? 예, 한국 네, 타이어. 거기서도 사돈. 근무를 했었고. 예. 네. 지금은 이제 다스에서 조보명 회장. 예. 네,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어쨌건 이 9호선이 민자로 지어져 가지고 예. 이게 서울 강서 지역부터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염창이나 가양역에서는 출퇴근길에 한 번에 지하철에 올라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문제는 배차 간격이 길고 네, 차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량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자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그 인력을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빨대를 대고 힘있게 쫙쫙 빨아먹고 있는 중이었네. 그렇죠. 예. 이 또 최소한의 비용을 하려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지는 네. 복지가 많이 떨어지죠. 복지는 최하. 그렇죠. 이 기관사 인력을 딱 비교를 해보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랑 비교를 하면 예. 그 인력은 68% 수준, 네, 휴게 예. 시간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건 게다가 또 그 역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9호선은 혼자 일하는 역도 있다고 해요. 예.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 네. 안전사고 나면 또 이게 그 책임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안전사고 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요새 뭐 테러 위협 막 이런 게 문제인데 오호. 테러 위협은 고사를 하고 예. 뭐 혼자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머머머. 네, 어쨌건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MB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을까 이렇게.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공공 서비스 같은 관련 부분들을 이제 민자로 지어버리면 예.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야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또 뭐 수익을 내든 안 내든 계속 또 세금은 또 민간 기업을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 돈 들여서 국가 세금으로 네. 민자 기업 매겨 살리고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들 복지는 최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와일드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송년 특집 와일드쇼 합니다.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고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주진우 기자, 김용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봉조 친구들. 아하, 이 사람들하고 내가 친구야.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알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아, 오래간만에도 만나셨어요. 의원님들 세 분과 전직 장관. 스펙 빵빵해요. 아, 좋습니다. 투선 의원에 영어 전공하신 거 맞아요? 예, 뭐 투선 발음부터 투선 해가지고 의원에 그래서. 미니스터 빵빵 스펙. 자,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직 재선 장관. 살기 위해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바른정당의 전 최고위원 진수입니다. 아, 전 네. 최고위원이 또? 네, 네. 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잘못 부른 것 같은데. 네. 자, 국민의당 최병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현 최고위원, 아, 현 최고위원. 최고위원, 오.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직 뉴스 앵커. 뉴스 앵커. 아,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수명길입니다. 예. 네.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뭐 타이틀 없어요? 원내 수석 부대표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6명 중에 2등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가요? 전 대변인. 전 원내대변인이고요. 좀 더 붙여주세요. 그래야 등장할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조금 더 써보세요. 그래야 등장할 모르겠는데? 거예요. 아, 에이스 예. 때. 네. 아, 더불어민주당 에이스예요? 예, 뭐 여의도 최고의 에이스, 최고의 스타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들이 예.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자, 안진경님, 오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지금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죠. 12월 2일이죠. 12월 2일. 내일이 처리 마감 기한. 아,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돼 있죠. 예, 그 전에는 2013년, 14년에는 그 1월 1일 날까지 예. 넘겨서 그 국민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부의하게 예산을 부의하는 부분으로 국회법이 바뀌었어요. 14년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시한안에 해야죠. 예.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자, 이번 예산의 공무원 증언을 위한 예산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현장 공무원 위주로 하라. 현장 그리고 공무원 위주로 크게 하라. 볼 때 17만 5천 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OECD 통계라든지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은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무원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예. 꼭 필요한 민생 현장의 공무원을 늘리는 거는 찬성을 하겠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예산은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최소한 20 내지 30%는 감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현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새로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 배치 계획이라든지 소요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좀 가져와 봐라. 이게 국민의당 수요를 입장이에요. 정확하게 예측해라. 네. 그 안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연계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소방, 군무원, 경찰 이쪽은 아마 증원시켜 준 거고요. 그때부터 계속 이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추계를 그다음에 이게 그냥 몇 년 월급 나가는 게 다가 아니고 한 30년, 30년 동안 계속 써야 되는 예산이 거의 300조가 넘는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추계를 갖고 와봐라. 그걸 토대로 해줄지 아니면 빼야 될지 이런 걸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아마 정부나 여당에서 그 추계를 안 갖고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지금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일견 들으면 지금 네.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무척 설득력이 있어요. 두 분 네네. 말씀이. 반론. 예. 이번 예산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내 삶이 바뀌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증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연한 수치의 일자리를 늘린다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최소한 법정화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최소 규모의 증원입니다. 지금 추계 말씀하시는데요. 예산 전반을 관할하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응당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역시도 아마 이제 지금 요구하신 정도의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화된 인력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급하게 채우는 정도의 인력입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예산을 배치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예산 배치를 통해서 최소한의 법정에 대한 그러니까 법정화를 지키는 준수하는 정도의 증언이고요. 이미 방금 최명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도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영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적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일자리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가 아니라 공공부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증언이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당 지적이 그게 좀 추계가 너무 뭉뚱그려 있고 좀 추상적이어서 잘 따져보면 한 20, 30% 정도는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민의당 우리 최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청취자 여러분이 오해가 있으실까봐 17만 5천 명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총 공무원 증원 수 목표고요. 그럼 연간 지금 한 3만 명쯤 지금 되나요? 여기에 지금 올라 있는 것은 지금 12,200명 내년 12,200 예산 명. 5,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수 조정을 계속하면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 그런데 이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어제 제가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한 나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또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은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의 창출의 역할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단순 추계를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부분에 공무원 역할을 해냈을 때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추계는 그러니까 SOC 도로 놓을 때 이런 때는 엄청나게 물류 비용이 막 5배, 6배 절감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것은 야당에서 아니 우리 빼고 야당입니다. 윤수아 의원님은 국정감사 한번 하고 오시더니 아주 그냥 내공이 일초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림자의 보기동은 아주 깔끔한 브리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게 현장 재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현장 재배치의 고민을 점검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난 뒤에는 또 소요 인력에 대한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또 소방이에요. 재난이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현장 공무원을 많이 배치하고 예. 이것은 재난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의 발생 빈도로 유추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통상 예측되는 가능성 있는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상시적인 적정 인력의 공무원이 대기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추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계가 이제 그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다음에 17만 5천 명이 아니고 이번에 아니 그 반영되는 말씀은 17만 이명박 저 문재인 정부가 예.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이내 17만 5천 명의 이번엔 계획을 12,200 얘기한 명 거고요. 맞나요? 12,221명입니다. 명 아니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해요. 12,221명. 12명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예. 12,221명이고 이제 12,200명. 12,221명. 예. 정부에서 오는 예. 안이 그거예요. 정부에서 오는 안이. 이 중에서 이제 군무원 국방부 같은 경우는 3,954명인데 예. 좋다. 좋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1,004명. 예. 집배원. 집배원. 늘려 좋다. 좋다. 그런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건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보다 보면요. 현장 재난 관련 임무지만 데스크 인력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내근하는 인력들. 그런 부분을 좀 현장으로 배치를 하고 내근 수요 인력의 숫자를 좀 줄이면서 재배치하는 계획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지만 사실 우정사업본부도 그 량이 많이 줄은 지역이 있거든요, 실제. 예.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을 좀 다른 데로 이동 돌려서, 바쁜 데로 배치하든지 이런 돌려서. 방식으로 해서 좀 소요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그렇게 해보니까 최소한 20% 정도는 그 숫자보다 적어도 되더라. 근데 방금 우정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용량이 줄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정 사업이 공공화되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그냥 기본 인지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네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니 왜냐하면 부족이라는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에서 한 통의 우편을 배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 나시는 분 우리 그런 사례들 작년에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아니, 그걸 이게 반대한다는 게 예,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식의 구조조정은 안 되는 거죠. 복지부에 있을 때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좀 유일하게 혼자 장가를 해봤다.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 그 인력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있을 수도 있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절감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공무원 그대로 두고 순증을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복지부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 지역에 동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지금은 그래 조금 나아졌는데 한 10명쯤 동 직원들이 있어요. 예. 그중에 한 사람만 유독 바빠요. 사회복지사에. 예, 사회복지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화장실 갈 새도 없이 계속 몰려드는 민원인들 때문에 너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 늘어나고 예산이 증대되면서 이 진짜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될 수요는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 복지 공무원 혼자 너무 바쁘고요. 다른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좀 그냥 널널하고 거기 왜 그 공공 복무하는 예. 그런 또 공익교원. 공익요원들 있어서 서류 떼는 서비스는 또 해주고 신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업무들이 다 좀 첨단화 뭐 그렇죠. 이렇게 전산화돼 전산화돼 있고. 있어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손이 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존의 인력을 그 소정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재배치하자. 재배치하는 것도 축에 넣어서 이걸 해야지 지금 왕창 늘려놓으면 이거 줄일 수도 없고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규제인 거예요. 규제가 늘어나는 것과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건 저는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규제를 그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쪽은 규제를 늘려야 되지만 한다면 기존의 규제를 위해서 존재하던 공무원 자리는 좀 서서히 축소하면서 이거를 서비스 쪽으로 돌리는 이런 프로그램 중장기적인 그 로드맵을 갖고 해야지 저는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진지한 재밌잖아요. 이렇게 진지한 프로그램입니까? 예산은
그 듣는 분들이 집중력이 높아요. 그래요? 예. 저 때문에 진지해졌으면 죄송한데 이거는 이승도 진. 이거는 국민들 세금이 쓰여지는 설득력이 부분이라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요. 공무원 중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만큼 경무에 처우가 열악하니까. 처우가 시민율도 높겠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부분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불리는 부분들 읍면동 사회복지 허브화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더욱더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하고요. 물론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좀 무사한 일, 복지부동 이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경직성 경비로 하는 공무원의 이제 급여 문제를 놓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중원 문제는 그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도 되죠. 아니, 더 설득력이 있었고 좀 비교를 그래서 또 이제 마치 오늘 자유한국당에 또 안 나오셨어. 나 국회 앞에 보니까 계속 전화해도 거기는 안 공무원 나오셔요. 증원하면 몇십 년 후에 몇백 조가 한다고 프랑카드 지금 걸어놓고 예. 난리가 났는데요. 아니 여기서 순증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많이 은퇴 시기가요. 이 세대 자체가 공무원에서도 은퇴가 많이 됩니다. 퇴임이 돼요. 그러면 아니 공무원은 천년만년 돌아가실 때까지 합니까? 아니 빠져나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 계산 안 하고 지금 이 당시에서만 해가지고 막 몇백 조 해가지고 본류로 국민에게 지금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마디만요. 잠깐. 자유한국당 막 그런 이유로 반대하잖아요. 예. 근데 왜 국회 보좌관 늘리는 거는 또 그렇게 아무 얘기 없이 여기 후다닥 나왔어. 나왔어요? 자, 샵 1035 문자 폭탄 터지고 있어요. 김진만님 요즘 도서지역 경찰관 소방관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외양간 먼저 고치고 안전하게 소 잘 키우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윤님 집 배운 돈 늘려주셔요. 저희 아빠 너무 힘들어요. 시골일수록 다 통합해버리면 더 힘듭니다. 이건 이제 아까 이재정 의원님의 주장을 받아준 것 같아요. 무조건 통폐합이 아니다. 무조건 조정이 아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런 산술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그렇죠. 없다. 9137님 국회 보좌관도 공무원 아닌가요? 보좌관 한 명 더 늘리신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세 분이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근데요, 아니, 이거- 그 대목은요. 이거 예. 제가 그건 좀 이따 하고. 잠깐만. 자, 다른 정당만 유일하게 국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좀 이따 주제로 넘어가고. 이 사안이 이것만 딱 불을 끄고 가야지. 이게 예. 뭐냐면 저도 맞아요.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거는 늘린 게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겁니다. 그 정도도 요구가 있었죠. 네. 인턴 직원 한 명을 정규직으로 바꿔준 인턴은 2명을 쓸 수 있었는데 2명 중에서 한 명을 정규직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봤자- 인턴에 대한 열정페이라고 얼마나 네. 사회적 지탄이 많았어요. 찬성하신 거예요? 저 찬성했어요. 저도 찬성해요. 왜냐하면 예. 국회에선 진짜 제 일하는 이야기하고 의원들은 있는데요. 일하는 의원님들. 근데요, 의원들이 지금 있는 인턴을 비정규직으로 안 해요. 인턴은 계속 인턴으로 하고 그 정규직화된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안 막 하는데요? 지역으로 막 보내고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턴에서 이제 8급을 신설을 하는데 기존의 인턴 중에 하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인턴을 최명길 의원님께서 정규직으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부분들의 그 취지에 국회가 같이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국민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 그릇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그 언론에서 보좌관들은 보좌진들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의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역구 의원들이 예. 지역 관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는 보좌하기 위한 거지. 그것도 이제 의정 활동하기 위한 게 거칠게 얘기할 수 아니더라고요.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 국민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여덟 개 국민의 입장이 돼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의 뭐 민심을 살피고 하는 등의 역할들이 반드시 뭐 의원의 이익만을 위해서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저희 저는 질문 그럼. 보좌관들 여러 급수에 있는 공무원들과 진배 없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 저희 여러분께서 질문, 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고 진수 의원님, 장관님하고 질문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막상 국회 보면 정말 일하는 의원님들은 늘 부족해요. 네. 그리고 일하는 의원님들은 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의원들.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열심히 하는 분들. 이분들은 부족해. 근데 정말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보좌관들 반 이상 내려보내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입법 활동 어떻게 합니까?
소홀하신 아니, 아니, 분들인가 제가 그런 여기서 분들은 실명 검명할 수 있어요. 입법을 안 하죠. 저는 지역구예요. 비례 아니에요 여기는. 아, 지역위원장. 저는 지역구에서 선거하다가 이번에는 비례로 왔어요. 그 전에 지금 그 비례 총선에 아니에요. 2번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패율이라고. 예, 그래서 몇 저는 번 떨어지셨는데. 2번 떨어졌습니다. 예, 꼭 그것을 그렇게 묻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의 보좌관 부분에서 한 부분을 지역 보좌관으로 그것도 5급에 해당하는 보좌관으로 정확히 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 삶의 현장에서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곧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의원실과 연결해야 돼요. 예. 보통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있어서 명함 하나 파주고 정식 등록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정치적 행세하게 만들어주는 그로 인해 부작용이 많거든요. 제가 막 알겠습니다. 정리하듯이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원칙대로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몇몇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셨는데요. 국민 여러분들도 정치 혐오로 정치를 등지지 않으시려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주시면 국회가 정치가 개선이 된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명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 이건 그 박수 보낼 만한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제가 좀 이거는 어린 생각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워낙 이거는 증언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인턴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요? 예, 좋아하지를 않고 결국 저도 이제 의원을 하다가 지금 한 특이하네. 5년째 박해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이 국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다 의원님들이지만 의원님들 다 지금 같은 입장이세요. 예. 의정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국민들 그렇지 다수가 않다. 그거를 안 믿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억울하고 다소 국민들께 야속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이거는 그런 요구는 하면 그렇죠.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치인 어쨌든 입장에서. 국민들은 이 부분에 그래도 대해서 설명을 네, 해야죠. 들여다 보실 수 사실 있도록 저희가 설명이 얘기는 부족했나 그대로 봐요. 설명을 해요. 돌발 질문. 예. MB 대책회의는 참석하세요? 또 그 멤버 아니에요? 저는 멤버에서 잘렸나 봐. 안 여기 부르시더라고. 친이 이재호지. 안 부르시더라고. 이재호는 뭐 그 돈 이런 거 특활비 받은 거 없겠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예. 이재호 의원한테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라서 이재호 의원은 하여튼 돈에 그런 것 관해서는 같아요. 거의 예.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관리를 대책회의는 철저히 참석 안 하신다. 하셨는데 네.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별로 안 그게. 궁금해요. 정봉주 댓글 올라왔잖아요. 금방 지웠네 또. 자, 아까 예산으로 그래서 그 최민길 의원님 네. 지역에서 통폐합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 통폐합하다 보면 업무가 좀 과하게 많아진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동도 의미가 있지만 그럴 예.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고통은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집배원 예. 예만 들면요. 우정사업본부도 이제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요. 인력표를 보면은 현장에서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는 직급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가져오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예. 어느 일정 직급 이상은 현장 직무를 떠나도록 돼 있는 내규가 있는데 그걸 바꿔서 현장에도 그쯤 좀 가고. 올라간 사람들도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요. 예. 해결될 수 있는 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죠. 자, 3부에서는 이제 통과 여부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 나누고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예산 얘기했는데 예산 좀 더 정리하시고요. 지적할 게 또 있으시다고. 지적이 아니고요. 예. 원칙의 문제인데 지금 공무원 증언만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는데 예. 실제로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건요. 이거는 사실 OECD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이거 원칙의 문제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최저임금을 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일단 첫 번째 14.5%인가를 올려놓고 그게 자영업자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예산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붙였지만 그건 사실은
임금 인상분 예산 보전이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예. 그거는요. 진짜 정말 예.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게 그 아니고 바른정당도 예, 입장 예, 같을 예, 것 같은데. 예, 아니 그거는- 제 얘기 예. 듣고 디펜드 예, 하시면 그거는 궁금해서 한번 최소한 물어보려고. 아니, 임금을 올려주는 걸로 보전해 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회보험금이라든지 예. 그 업주가 부담해야 될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임금을 보전해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국가 예산 지침에도 민간 기업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방금 예산 말씀하신 지침에 그 어긋나는. 연금, 뭐 국민보험 이런 것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예. 자, 예.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신다는 거죠, 그죠? 인상률은 너무 과하죠. 높았어요. 예.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했지만 예. 14.5%인가 그럼 한꺼번에 올린 건 과했어요.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과했다라는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방식이죠. 방식이 반응, 반대다. 방식이 근데 지금 뭐 1년만 원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민주가 20년까지 1만 원이고 정의당도 20년까지 1만 원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요. 바른정당도 20년까지 1만 원이네요. 근데 지금 자유당 국민의당은 임기 내 1만 원까지 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문재인 정부 인상률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일단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방금 사회보장 보험료를 뭐 감해준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그 낙차를 다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되죠. 전부 전적으로 네. 다 가능하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한테 물어보세요. 자영업자 저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내는 사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지침과 그거 7% 예, 예. 되고도 남거든요. 자, 지침 때문에 위배라고 하시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빼서 여기 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 들 것 그렇게 같아요. 하더라도 그래도 원칙에 원칙에 맞겠어요. 맞게 아니 해야죠.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지침에 위배됐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표현하는 아니, 거는 법은 좀 아닌데. 과한 표현이시고요. 예, 예. 국가 예산 최소한 지침을 지침을 지켜야 이렇게 한다. 예산을 예. 투자해서 전부에 한 예가 없고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흡사 전제된 것처럼 이제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OECD 다른 국가 선진국 사례에서도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전례가 있습니다. 예. 아니 예산으로 사기업의 임금을 예, 예. 보전해 준 네, 전례가 네.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1인당 3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인당 13만 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조 부분이 그래서 이제 3조 원이라는 부분인데 1인당 13원이 월인가요, 월? 월이죠. 월. 13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인데 긴급성을 요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긴급성.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예.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잖아요. 자기 돈 그렇죠. 호주머니에 돈 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영세 자영업자도 하다 삼겹살이라도 한 번 더 먹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적 반드시 소비로 도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약간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지침 위반이라는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경감의 부분까지도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상자에서 우선 대상 부분에 건강보험료는 50%. 예. 그런 사회보험료의 부분에 있어 세액공제는 뭐 2년간을 뭐 50% 경감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침의 위반이긴 하지만 긴급성을 요한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긴급성 이게 무슨 법률 용어 긴급 구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 맞지만요. 예. 긴급 구제는 그 제도적 그 보완을 이 바로 뒤따라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긴급구제라고 하는 예. 게 인정이 되는 거지. 긴급구제라는 걸로 그냥 뭐든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째로 공영방송사 사장도 이번에 바꾸는 부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바꾸는 걸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입법을 뒤따라 한다는 걸 전제로 이 긴급 조치가 인정되는 긴급 것처럼. 구제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진수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라디오에 게 특화된 예. 스피커예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이 노사, 정, 공익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정부나 공익이나 뭐 사 쪽에서도 참여를 했으니까
이걸 이 정도 인상을 하면 이 그 자영업자나 영세한 업주들이 감당해내기가 힘들다. 이런 걸 몰랐을까요? 난 충분히 나는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그 입장을 대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정부에서 여당이나 자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렸다 이렇게 떠넘기는 건 저는 유체이탈을 확보.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말씀 나누신 것 같고 그럼 내일 통과 여부가 조금 오늘 계속 지금 그 협상 조정 중인가요? 여당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야당이- 조금 양보하고 야당의 그 요구를 아니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약속 지키라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공약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그렇게 국회에 싸웠는데 지금 약속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정적으로 신뢰를 보여준 국민에게 보답해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반대를 하시면 분명히 더 서운하실 것 같아요. 논점이 같은 반대 논점이 자유한국당은 좀 더 틀리시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안 나왔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아마 이제 지금 모르고. 국민의당은 네. 바른정당과는 예. 정식 공조가 되어 있다. 공조돼 있고 저는 저희 당의 그 방침과 또 예.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되느냐? 전망이. 저는 어려울 별로 것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은, 예결특위 한 예. 사람으로서 예. 제가 예결특위 예. 위원입니다. 여러 감투가 있어요. 수석 부대표, 예. 예결특위. 국감 끝나면 우리 의원실 보좌는 조금 쉬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결특위 준비 때문에 계속 쉬지 못. 작년에는 국정조사위 때문에 그랬고요.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될 거냐 말 거냐. 내일? 예. 근데 오늘 지금 아침까지 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국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결특위 전체에서 공식적인 분과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 부분의 예산을 검토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또 기술조정 소위라고 있어요. 이게 깜깜이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는 자기들 민원 예산. 같은 예결특위 저도 잘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뭐를 이 부분 근데 이 소소위라고 하거든요. 소소위가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임의로 그렇게 근데 이제 소소위가 다 해요. 사실. 그래서 기술조정 소위 얘기하는 거죠. 소위도 아니고 소소위. 각당 그래서 간사만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지금 틀을 만들었는데 이제 뭘 하고 있냐면 2+2+2라고 해가지고 원내대표와 정치적 합의 지금 협의를 지금 계속 오늘 오전까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오늘 오후에 예. 다시 협의를 들어가고 그것이 되면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난 그런 식의 의사결정 방식도 난 적폐 같아요. 아니 햇빛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은. 아니 해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재정 의원님께도 서운하지만 말씀드릴 예. 게 자꾸 박근혜 정부가 뭐 그때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그런 맞다고 말씀 안 봐요. 드렸나요? 아니 약간 그 뉘앙스로 들렸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좀 새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정부에는 좀 달라야 된다. 당신들은 우리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처럼 하지 마라. 새로운 관행을 그렇게 하면 탄핵돼요. 만든다는 그런데- 차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그런데 맞습니다. 자꾸 아유, 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안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지 증세라는 게 그리고 제발 좀 저는 그 퍼주기가 단어에 올라 있는데 퍼주기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건 안 좋아요. 그 네. 국민들한테 모멸감이고요. 아니 또 세금은 당연히 퍼줘야 예. 됩니다. 국민한테 퍼줘야지. 또 그러면 하나는 내가 쓰려고 또 뭡니까? 하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회복지 서비스 공단 만든다고 해갖고 이름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모든 것을 다 땜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알겠습니다. 부분은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비판받아야 돼요. 예, 네, 예산 노력하겠습니다. 통과 전망. 예산 시를 늘 넘겼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전봉주 전 의원님도 늘 이제 12월 31일은 예, 국회 동료와 함께 우린 보냈던 육박전으로 뚫었어요. 국회 동료와 함께 보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이 그래도 제일 빨리 처리됐던 하루 넘겼어요. 아, 그러니까 12월 늘 3일. 시를 지켰던 적은 없습니다. 예. 하루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원내대변인이었는데 국민께 죄송하다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올해만큼은 시간을 꼭 지켜서 국민이 그래도 최소치는 하는구나 예. 하고 근데 국회를 당일의 다시 가능성.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예, 사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날 탄핵안 표결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네요. 그것도 그 시점에 된 거죠. 올해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아, 근데 않고요. 무엇보다 지금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네. 목소리를 높이시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는 20년까지 1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국민의당 임기 내에 1만 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리시려고 예, 했는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합니다. 예, 자, 대통령 선거에서 뭐 국민의당이 집권을 했습니까? 뭐를 하겠습니다. 참. 자, 싸움 대통령 나가시기 선거 때는 전에 아무 얘기나 하면 되는 거였구나.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는 그렇지 안내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속초, 고성, 양양, 동해 3척에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화기 취급 시 전혀 잊지를 못해요. 각별히 주의하시고 산에 가실 때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바람도 세게 불어왔고요. 산불이나 이런 그 사고가 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화재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 소방관님들 지금 마음고생 또 많이 그래, 빨리 올려줘. 그래요. 빨리 좀 그러니까요. 늘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 세 개 중에 뭘 할지 투표합시다. 1. 자, 국정. 1번 손 들어보세요. 국정원 개혁안 이거 문제 지금 좀 많아. 청취자들은 모르고 있는 예, 거죠. 아주 1, 2, 3이 뭔지. 예. 깜깜이 읽어주세요. 합의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1번 MB 국정원 특활비 수사, 예. 2번 국정원 개혁안, 3번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어디까지. 자, 1번. 저는 1, 2번. 예, 저도 1, 합쳐서 2번. 해도 되겠는데. 저도 1, 2번 1번. 좋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저는 2, 1번. 2, 1번.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미없어요? 난 2, 3번. 2, 3번. 그 소수 의견으로 그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예. 자, MB 국정원의 특활비 수사? MB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셨죠, 아까? 원세훈 국정원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원세훈 원장 개인의 이 일탈 이게 엄청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제 느낌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뭐 수사는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죠. 예.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그 도에 넘는 벗어나는 그 행위와 마치 그 사공고처럼 국민의 예산을 땡겨다 쓴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검찰의 그 200만 불 스탠포드 대학 가는 게 검찰의 수사 방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냐 아니면 MB에게 가려고 그러다 거기 정거장이었냐 이것 이외에 다른 뭉칫돈은 또 없냐 또 일부 기자들은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까지 간 뭉칫돈을 추적하고 있다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뭐 단순하고 적지가 사모님의 않죠. 일탈? 적지가 않죠. 예, 단순히 뭐 일가족에 의한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지도 않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가 됩니다. 지금 미 스탠포드 대학에 송금하는 것도 국가안보전략원을 그래요? 거쳐서 갑니다. 예. 한번 세탁을 하고. 예,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기관장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이 그래도 얼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최고기관 아닙니까? 이 의원님 하나 더 예. 나왔어요. 국가안보전략원에 그 세탁하기 전에 네네. 차명 계좌 있던 것을 꺼내서 안보로 예, 예, 갔다가 스탠포드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는 MB정부 국정원의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게다가 예, 그렇죠. 진수 의원님 지금 떨고 있어요. 민간이 댓글 수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인지 어떤지는 모르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언론 취재든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예. 뭐 이게 유독 예. 원세훈 국정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우리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이 국정원의 안에 그 서류 서랍과 캐비넷과 서버가 그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가서 다 들춰본 경우는 국정원이 생긴 게 지금 56년 됐거든요. 아니, 그거는 또 처음입니다. 다른 논점이신 것 제 같고요. 말씀 한번 예. 들어보세요. 그게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가 사실 뭐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종찬 국정원장이 사실은 안기부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개혁을 하면서 이분은 그래도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이분이 국정원 안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서. 서훈 원장도 안기부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건 좀 그래서 저열적인 물타기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저 보세요. 11분밖에 안 예. 남았는데 지금 나온 나온 원세훈 것들이 전 원장 특활비 유용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얘기 나눌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 최근에 그거는 네. 팩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네네. 그 개혁위에서 네. 리스트를 주면 네. 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2명만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개혁위는 그것도 또 불만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 특활비라는 게 이게 뭐
뭐 각 예산에 그 부처에 숨겨놓은 것 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는 거고 국정원이 신청한 것만 대략 5천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국정원장 특활비라고 하는 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아하. 자기도 있고 국정원 특활비가 있는데. 5천억이 있는데 예. 왜 원장 특활비를 아하. 가져오라고 했느냐가 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원장 특활비만 유일하게 용처를 쓰지 않아요. 남기질 않습니다. 그냥 원장 지출이라는 말만 쓰면 돼요. 그건 연 얼마쯤 되나요? 얼마? 그게 40억입니다. 아, 45. 그게 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현수라는 분이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메모해놓은 원장으로부터 기억은 나. 누구한테 준 돈이다라고 다 메모가 돼 네, 있구나. 말한 걸 들은 걸 자기가 메모를 해놓은 걸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것뿐만 특활비뿐만 자, 아니라 이제 원세훈 공사 거로 가요. 그 원세훈이 그 펜트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데 아내가 관여를 했잖아요. 아내가 그렇죠. 공사 과정에 관여를 했는데 그 10억 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로 우선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해외 공작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아, 근데 그 지금 조직에 원세훈은 국가적 다른 게 관여가 나왔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장의 특활비 40억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국내에서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해외 공작금을 썼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외국인인 아니 그러니까 그 안보전략연구원 빌딩에 무슨 펜트하우스에 무슨 10억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했다. 이거를 그래서 무슨 야단 좀 취직을 했어요. 아,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무슨 실세를 안 줬었네. MB랑 연결해서 MB가 그걸 지시를 했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개인의 탈로 가는. 아니 그래서 평소 저는 많이 이제 듣던 변명이라. 규모를 봐가면서 이게 개인의 일탈인지 뭔가 큰 손이 연결돼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드러난 요거까지만 봐서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상한 스탠포드는 사람. 아직 잘 몰라요? 그 스탠포드 마지막에 잘 MB한테 모르겠어. 이렇게 가진 않았을까? 아니 그 20억 가고 이 사람 퇴임 후에 거기 무슨 교환 교수 뭐 이런 걸로 가서 아니, 아니, 뿐만 있으려고 아니라 했죠. 주택 구입 자금도 추가로 85만 불. 빼돌렸을 수 아니요. 있다는 지금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건 뭐 원세훈이고 누구고 뭐 사방지 줄줄이 걸려가지고요. 하도 많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잘 하나하나 모르시죠? 하나하나 살피는 게 나는 별 의미가 없다. 아.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시간 거기에 좀 얘기를 예, 했었어요. 국정원 국정 개혁안. 18년 만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때마다 뭐였냐면 예를 들면 뭐 그때 중앙정보부 네. 그리고 또 안기부 예. 다시 뭐 정보원 또 이번에 또 옮기잖아요. 이것은 이때마다 그 뭐가 문제? 정치 공작, 독재 정권 안에서의 뭐 사찰이나 이런 문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꾸고 기능을 정확히 축소하고 예. 자기 전문화하고 경찰로 검경수사 부분까지 수사권 분리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넘기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반대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간첩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간첩은 누가 잡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동안에요. 공안사건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적발한 부분들은 71%가 경찰에서 다 했어요. 25%를 국정원이 했어요. 25% 국정원이 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고문 조작 부분에 대다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알겠습니다. 여기 펜트하우스고 뭔 하우스고 이게 다 예, 개혁하죠. 예, 개혁. 윤수아 의원님께서 뭐 조금씩 언급하시긴 했는데 제가 개혁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명칭부터 말씀하셨듯이 달라집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고 정보 수집 범위를 두리뭉술하게 해놨던 걸 구체화합니다. 뭐 국외 북한 정보, 대테러, 국제범죄, 방위산업 침해, 그리고 또 우리 경제안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간 이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공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조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 조항,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윤수아 의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간첩 누가 잡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수사권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단국가 상황에서 조금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 수사권을 정작 간첩 잡는 데 활용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 활용을 해왔던 거죠. 그 특수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릇된 목적으로 하는 바람에 국가 안보가 더 무너졌습니다. 국정원 근데, 개혁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개혁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안을 쫙 발표. 잘 나왔다. 네. 잘 나왔다. 어제 아름다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
그 발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개혁을 하는 게 목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발표 자체는 아름답게 했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느냐를 놓고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중단 공론화위원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이 누굽니까? 또 이거 하고 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또 누구예요? 전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핵심이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공수사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우선 없어요. 그냥 대공수사권을 넘긴다는 것만 있고 그 정도의 사안을 하려면요. 최소한 국민들을 상대로 대공수사권을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좀 공론화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런 공론화가 네. 무르익었어요. 네. 여러 가지 사건의 악용 사례에서 봤듯이 대공수사가 네. 국민을 통제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활용돼 왔는지 다 이건요, 봤죠. 제가 명단 짧은 명단 하나 불러드릴게요. 김형욱 아시죠? 예. 김재규 아시죠? 전두환 아시죠? 장세동, 권영애, 신건, 김만복 이런 사람들이 한 게 국정원 안기부입니다. 예. 이거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권력이 자기의 통치 장치로 국정원을 쓰기 썼다. 때문에 예.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선 그걸 놔줘야 됩니다. 그걸 놓으면은 모든 일이 해결돼요. 그걸 놓는 장치 시스템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좀 만들자는 건데 최소한 대공수사권 문제는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요 일이 되지를 않아요. 진수 의원님.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잖아요. 아니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빈대 혹시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그 우를 범하지는 수준 높은 않을까. 비유예요. 그다음에 이름도 저는 국가정보원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를 지난 과거 정권에서 버려놔서 그렇지 나는 예. 국정원 이름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가 정말 과거 정부처럼 국정원을 자기 정적 사찰하는 이런 조직으로 막 사조직처럼 활용한다던가 이 국정원의 예산을 마치 자기 사공고처럼 활용한다던가 이런 거를 안 하게 하면 되는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이 정부가 네. 정말 대통령부터 이 그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정부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의지가 확고하다면 굳이 막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나는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건 들어요. 우리 점잖으시고 합리적인 아니, 근데 진수의 어느 장관이 장관이 한번 그거는 저는 네. 이 정부가 그걸 보여주시면 아니요. 근데 만약 이전에 내가 나이반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이 시스템 갖고 온갖 농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바꾸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취재는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정부가 촛불의 바탕 위에서 생겨난 정부라고 네. 하면서 정말 그 위에 몇 분들이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확고한 걸 가지고 가면 그 큰 걸 바꾸지 않고도 예. 한번 해보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박수 치지 근데 않을까. 제도라는 것은 늘 선의의 군자들만 그렇죠. 상정하는 게 네. 아닙니다. 좀 악의적인 악용의 가능성, 악용의 남용의 가능성이 가능성 있으니까. 정말 희박하더라도 그 가능성까지도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지금 시스템적 보세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박 말씀드리는 정부의 겁니다. 국정원의 문제가 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세훈 원장 얘기가 나오지만 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MB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그게 확고하다면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개연성이 줄어들 거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자, 논 좀 이제 정확해졌어요. 대통령 개인의 의지다 아니면 시스템 바꿔야 된다. 예, 대안보정보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는 것은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을 이제는 그렇게 하자라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회초리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구조를 바꿨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회초리 그 그림을 이렇게 그냥 그거 한번 회초리가 아니라 그건 몽둥이 뛰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가는 진짜 이거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초리 때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부분은 그래서 그럼 완전히 구조적으로 구조를 개혁하고 바꾸자. 대공수사권 부분도 나 경찰 옮겨가면서 형법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 국민당처럼 이렇게 회초리만 해갖고 이야기가 갑자기 뭐 회초리로 그 그림 그건 충격만 먹어가지고 그건 말이죠. 그 뭐 어떤 유아 교육단체에서 좀 이게 회초리라는 게 아이 교육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예. 거다라고 하는 항의도 있고 해서 그거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2조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알겠습니다. 자, 끝내야 되겠냐고 돼요. 예.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협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어디였어요 이름이? 별로 깜짝 놀래요. 자, 네 분 인사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감사합니다.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벌써 주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진수희 전 장관님, 윤수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광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금요일 오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펀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SBS 펀이가 케이블이에요? 네, 자회사예요, SBS에. 오, 네. SBS 취재도 하고 이거 취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SBS는 출연을 자주 하시더만. TV에. 출연하죠. 네, 모닝와이드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연예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연예 기자니까요. 연예 기자니까. 네. 어허. 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와일드쇼. 왜 와일드쇼를 했을까? 거친 남자들. 자,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와우. 정봉주와 친구들.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는 저보다 14살 아래. 김용민 PD는 15살 아래. 안민석 의원 저보다 5살 아래. 진짜요? 예. 그럼 어떻게 몰랐어요. 친구가 될 수 있지? 와. 예. 어벤져스인데요? 그거 제가 깜짝 놀래요. 그니까요. 거울을 보면 저는 늘 거울 속에 제 동생이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더 위로 보이는데 그니까요. 그러네요. 얼굴만 봐서는. 정확하게 4년 아래. 네. 자, 방청 신청은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샵 1035. 지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되죠. 저희도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 패널 분들은 스피커 기회는 없어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또 그럼 잠깐 1분 예. 이것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뷰처럼. 인터벌 구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나오세요 진짜 신청해갖고. 네, 그럴게요. 예. 강경희 기자 첫 네.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어이가 없네 라고 했던 이 베테랑이 재벌 3세 역을 했던 배우 유아인 씨가 최근에 지난주 한 주를 정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오. SNS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예. 이 유아인 씨가 이게 최근에 애호박 게이트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애호박 게이트.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트위터라고 말해도 되죠. 예. 네,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유아인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아인 씨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애호박을 보고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거를 유아인 씨가 검색을 해서 애호박으로 마저 봤음 찡긋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근데 네. 유한 씨가 뭔가 의미 있는 트윗을 먼저 날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네, 네티즌이 먼저 이제 글을 썼고 거기에 대해 유아인 씨가 그런 장난 어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장난은 안 들리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네티즌하고는 오해를 풀었는데 예. 이제 이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제3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네티즌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페미니즘 논쟁까지 붙어서 예. 굉장히 트위터에서 시끄러웠고 아니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평상시에 이제 저도 직접은 모르지만 네. 유아인 씨 잘 아는 네. 또 제 지인이 있는데 네. 아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개념 있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네.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네. 좀 뒷살려고 그렇게 장난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장난이죠. 말씀하신 그 애호박 글의 내용이 예. 그 네티즌이 유아인 씨를 보면 마치 그 애호박 하나 있는 걸 보면서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이렇게 말을 걸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유아인 멘트에 씨가 의미 부여한다. 뭔가 좀 이렇게 철학적 잠언 같은 느낌으로 아하. SNS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아하.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그 글이 뭔가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괜히 되다 있어 보이는 보니까 척하고 그게 네. 허세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허세하면 또 허세정이라고
제 근처에 있는데. 또다시 깔때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니 근데 저는요. 네. 그래서 지금 제3자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다른 식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런가 저희도 사실 연예부 기자다 보니까 트위터 설정 같은 거는 이게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라서 연예부 기자도 이거 다뤄야 되냐 안 다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저도 보면서 제3자로서 보다 보면 유아인 씨 성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청룡 영화상에서 수상 소감으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거 허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저건 허세가 아니라 유아인 그 자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주 깊고. 네. 예. 저도 유아인 씨를 몇 번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공식석상에서 보기도 하고 유아인 씨가 그동안 했던 행적들 같은 거 보면은 유아인 씨는 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이제 아티스트다.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 디자인하는 것, 글 쓰는 것, 모든 것이 다 유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술 했었나요? 디자인을 좀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그 아티스트 그룹 같은 걸 꾸려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봉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태원이나 강남 이런 데 중심으로 아티스트 그룹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시대거든요. 저것도 있어요. 랭귀지 아티스트 구라 푸는 사람들. 우리는 일단 만나면 구라를 풀거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정봉주 이 도사님하고 유아인 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아주 한 200%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분이 트위터로 좀 공격적이고 약간 네. 그 몸싸움 비슷한 네. 그 한번 들어왔어요. 트윗을 날려요. 막 들이댔어요? 그럼 저는 바로 현피 뜨자 그러죠.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막 돼요. 네. 어디 사냐 내가 갈게. 네네. 그럼 나한테 지금 협박했어요. 그러고 그런 분들이 꼭 카피해갖고 인터넷에 올려요. 올리죠. 그럼 아이 픽업하래 무서우니까 피하려면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할 때는 공격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진짜 비슷하시다. 유아인 씨하고 봉도사님의 다른 점은 봉도사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질박한 서민의 언어. 질박하는 뭐예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질이 천박한 뜻이에요. 소박한 서민의 언어. 봉도사님 상식적인 서민의 언어. 현피 뜰 수도 없어. 보고 있으니까. 지금 들이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식적인 언어를 쓰시는데 여기 약간 유아인 씨 자만스럽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 말이 좀 복잡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옛날에 정조대왕이 문체반정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을 쓸 때 멋을 부리지 말아라라고 했었는데 이 와중에 진짜 자기 걸 들이대는 그러니까요. 네티즌들이 유아인 씨한테 그 문체 반정하라고. 반정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옛날에 문체까지 이해가 되는데 정조대왕의 생각을 했던 것은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미사여구를 써서 글을 복잡하게 쓰는데 옛날에는 글을 소박하게 원리 원칙대로 반정이 무슨 썼다. 뜻이에요? 반정이 무슨 그 뜻이에요? 옛날 반정 옛날에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네. 원래 유학자들은 옛날이 무조건 최고거든요.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자. 저는 글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네. 글과 말 이런 글 쓰는 건 문익환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오 진짜요? 문익환 목사님은 신구 네. 구약성서 신약성서 번역하신 분이죠. 신구교 공동 번역자예요. 와. 그걸 번역하고 난 다음에 시인이 되셨어요. 와. 그리고 나서 늘 강조하는 게 글은 말하듯이 써라. 그게 문체 반정의 더 쉬운 말이에요. 말하듯이 써라. 아니 그 정조대왕이 얘기하는 문체의 반정은 말하듯이 쓰지 말라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아니 쉽게 쓰는 거 아니었어요? 쉬운 것도 쉬운 건데 옛 그 어떤 모범적인 글들의 본을 따라서 그건 어려워요. 너무 근데. 잘군하게 그러니까 박지원 누구죠 왜 열하일기 예. 그런 것처럼 쓰지 말아라라는 의미였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린 반대였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티즌들은 유아인 씨한테 조금 상식적인 수준으로 좀 글을 써달라라고 하는 건데 예. 네. 유아인 씨만의 개성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 예를 들어갖고 술을 마시면 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건배 한번 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오늘 놀자 네. 짠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의 사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왜 시비를 네. 거냐 이거야 제 얘기는. 근데 이제 그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는데 네티즌들이랑 댓글 싸움을 한 것은 조금 이게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는 유아인 씨에게 한 표. 그러니까 싸울 왜냐하면 건 싸워야 돼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봉도사님이 약간 부딪히는 스타일인데 유아인 씨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본인이 그냥 넘어간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 유아인 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 신인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영화 출연하면서 당시에 영화 제작사였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당시에 미니홈피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예. 그때도 굉장히 막 도토리. 싸이월드. 네네, 막 음악 주고 막 그때도 싸이월드에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굉장히 용감하게 글을 남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사 유아인 씨가 있었던 소속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유아인 씨는 어떤 소속사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신이 이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뭐 누가 이걸 해라 저거라가 안 돼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네. 유아인 씨는 네. 리버럴리스트의 전형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 씨에게 경조증 진단을 내렸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경조증이? 이게 경조증이라는 게 예. 그 이제 가벼운 어떤 그 정신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유아인 씨가 너무 많이 조울증의 그 조자죠. 조울증보다 약한 건데요. 경조증. 네, 왜냐하면 이제 유아인 씨가 트윗을 갑자기 많이 하고 그리고 네티즌들과 설전이 붙고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이 자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게 이 증세일 수 있다라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어렵게 썼네. 초기 단계의 관종이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아니 근데 네. 봉도사님도 약간 조증의 기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조증이 아니고 네. 저는 과면성 우울증. 그래요? 가면성 우울증. 가면 밖으로는 늘 웃고 있는데 네. 속으로는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울고 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까. 부산의 정신과 전문의가 내린 진단이에요. 예. 그리고 도망갔어요. 아니 근데 어디 간지 없어졌어. 아니, 없어졌어요. 방송 다시 하시니까 사라진 거죠.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그분은 저를 염려해 주는 거를 정치인이 저렇게 정치를 못 하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 네. 그 팟캐스트 할 때 네. 자기 방송만 하고 있으면 속으로는 급하게 우울하니 옆에 네.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해줘야 된다. 네. 돈도 막 주고 예, 술도 막 사주고. 근데 봉도사님 관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없으시죠? 전 좋아해요. 그쵸? 전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탄돌이. 그게 뭐죠? 탄돌이 옛날에 탄돌이. 노무현 이제- 대통령 네. 탄핵이 없었으면 국회의원 안 됐을 사람. 못 됐을 사람. 그렇게 능력이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탄돌이. 그때 이제 막 그 상대 당이 너 탄돌이 하냐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전 탄돌이에요. 왜냐하면 시대 정신에 충실했던 거거든요. 2004년 총선 때 우르르르 그걸 지달았던 예. 그렇죠. 그분들. 탄돌이. 근데 저도 관종이라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인정하면 쉬운데 그래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유아인 씨와. 지금은 잠깐 좀 소강 상태죠. 그럼 소강 오늘 상태인 우리가 게 싸우면 또 한번 붙이죠. 아니, 그러죠. 싸우라고. 그럼 안 돼? 네. 근데 그 미국의 어느 학자가 역사상의 유명한 위인들을 분석을 한 책을 낸 게 있는데 네. 대부분이 다 조증이더라. 라고. 조증이니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네. 일을 많이 해서 위인이 됐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뭐 경조증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그러니까. 가한 건 아닌데 네. 하지만 또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의사가 이분이 일반 네티즌이 그랬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의사가 마치 진단을 내리듯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정보인데요. 유아인 팬들은 또 화가 나는 거죠. 뭐 팬들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의사가 남의 개인 정보, 자기 진단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에 맞느냐. 그래서 정신과 의사 그분들이 계시는 어떤 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비밀을 뭐 공개했다. 그런 식으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근데 있는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 건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확인해 말을 봤어요? 하고 있고. 네네, 한번 맞아요. 전화 연결 한번 그게 해보죠. 아니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경조증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네. 이영자 씨도 예. 그분이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네 안 했네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맞아요. 어떤 의사가 어떤 예. 의사가 자기가 아니라 그거를- 그때 그 청와대 그 의사 그분이에요. 이번에요. 김영재 씨. 김영재 씨. 네. 예. 뭐처럼 그거 어떠냐라고 비밀인데? 했는데 그분이 그거 절대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도 의사가 어떻게 남의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또 그걸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고은주님, 유아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글이 좀 보기 싫다고 사람을 너무 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연예인은요, 네. 공인 아니에요. 아니죠. 유명인일 뿐이지 사인이죠. 네, 그렇죠,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에게 공적 책무를 강조하는 건 과해요. 네, 그렇죠. 네. 봉도사님은 공인이세요, 사인이세요?
저는 공사. 준공인이죠. 왜냐하면 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준공인. 근데 공사는 아니고 네. 육사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분의 있음. 받기 어려운 아재 개그. 네. 자, 다음 하재근 네. 문화평론가. 그래서 유아인씨 문제를 좀 우리 사회가 너무 진지하게 가벼운 걸 맞아요. 진지하게 갖고 싸우는 경향인데 네. 유아인씨 측도 또 반대 측도 그냥 가볍게 퉁치고 근데 이 역시 예. 넘어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지나가죠. 세상에 그런 분도 있는 거고. 오늘 네. 저녁에 네. 소주 한 잔에 털어서 마시세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 멋진 해결법. 봉도사반이 할 수 있는. 네. 나 SBS 봉도사의 봉도사. 이거 뭔지 모르죠? 뭐죠? 범죄도시야. 나 헐빈 장첸이야 장첸. 아, 제가 그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 아, 나이 아니 웃기니? 아예 안 안 봤기 봤니? 때문에 아이 안 아예 안 봤니? 곧 아이, 안 보도록 봤니? 하겠습니다. 전화 아이 봤니? 곧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영국 왕실에서 예. 아 깜짝이야 엄청난 결혼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리 왕자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다이애나 비의 그- 아들. 예, 그 왕자하고 결혼할 그 여성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성이 누가 봐도 유색인 혼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영국 왕실이 영국 왕실은 그 혈통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코케이전 백인만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딱 관행. 봐도 네. 어떤 영국의 앵글로색슨 그 혈통을 앵글로색슨. 지킬 거라는 걸 뻔히 짐작이 그러네. 가는데 사진만 봐도 흑인 혼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점입 가격입니다. 연상이고 오호. 국적이 미국 사람입니다. 와중에 이혼 경력 오호. 대박 사건이죠. 이혼 경력이 있고 흑인 혼혈 엄마가 흑인이랍니다. 아. 네, 아프리카계 그러- 미국인. 그러한 여성을 영국 왕실이 지금 왕이 계승서열 5위인가 뭐 4위인가 5위예요. 네. 5위인가 그런데 계승서열 5위 지금 부인으로 그러니까 공작 부인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인 되면 케임브리지 공작 부인 되는 거거든요. 그 영국 왕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국이? 아니요. 뭐 굉장히 난리까지는 긍정적이에요. 아닌데 아, 세계적으로 긍정적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거죠. 화제가 됐지만 네. 긍정적이다. 네, 매우 영국의- 놀랍게도 영국이 이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아인 씨 사건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아, 이분이 예전에는요 또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네. 정치인이 방송을 한다는 걸 상상도 그렇죠.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SBS 전향적인 방송국이에요. 놀라워요. 사장님에게 박수가 아니라 사장님이 잘 운영하도록 견제해준 아. 노조에게 박수를. 노조원이에요? 야, 네. 근데 이거 놀라운 사건이네. 그리고 또 그렇죠, 그렇죠. 여배우예요, 여배우. 맞다. 직업이 또 미국 배우예요. 배우예요? 네. 네. 그 아, 그거는 좀 부럽다. 미국 법정 드라마인 슈트의 부럽다. 여주인공이에요. 예? 뭐해? 법정 드라마 슈트라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이고요. 음. 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미국계 아프리카인, 그리고 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영국인. 아, 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미국 토론토라고 하고요. 네, 캐나다 토론토예요. 네네, 미국 네. 캐나다 토론토. 네. 그렇죠. 왜냐면 슈츠가 촬영지가 캐나다 토론토거든요. 아, 숯 수트. 수트. 네, 드라마. 네. 네. 무슨 뜻이에요? 이건 옷이란 뜻? 옷이란 그쵸. 뜻인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또 되게 사회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원봉사나 이런 봉사나 거에도 헌신적. 네. 아. 그런 건 잘 맞았다고 근데 해요. 외국은 그런 거에서 많이 네. 만나요. 근데 우리는 촛불하다가 만나는데 맞아. 촛불에서 이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 전에 촛불 전에는 그 한 커뮤니티에서 이 결혼상이 한 10몇 쌍이 나왔어요. 어디죠? 정봉주 미래 권력들. 제 팬카페도 그래서 제가 아, 진짜요? 여기서만 주례를 한 10몇 건을 봐요. 오. 그것도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 국가적 기여를 한 거예요. 참 나이 드신 분들 생각났다. 요번에 예. 결혼하는 의식의 그 흐름대로 방송하시는 왕자 분입니다. 부인이 나이가 연상인데 36. 연상이에요? 예, 왕자보다 나이가 3살인가 많은데 나이가 36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것도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음. 그러니까 4년 있으면 40살 되는 나이인데 예. 이혼 경력이 있고 그래도 영국의 왕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또 많은 뭐 여성분들한테 좋은 신호다. 그럼요.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결혼하려면 국가 복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술 한잔 먹으면서 애 하나 낳는데 200만 원씩 다달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 키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여성분들이 다 약간 35세 이제 막 그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 여성분들인데 네네. 난리가 나는 200만 원씩 주면 다 난다는 거예요. 다 결혼하고. 네. 아까 그렇죠. 이제 결혼해서 향후에 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요. 결혼을 못 하는 근데 거니까. 이게 이런 복지는요. 장점이 절대 저축 안 하고 다 써요. 100%. 그러니까 아. 국가에서는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쓸 수 있는 돈.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 아, 맞다. 영국 왕 요번에 예를 들어 이게 조심해야 예. 돼요. 이혼녀나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그런 식으로 분들이 들릴 수 문제가 있어요.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영국 왕실의 전통에 그렇죠. 비추어서 왜냐하면 그건 관계 없어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1936년에 예. 영국 왕이 예. 미국의 이혼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왕위에서 쫓겨났거든요. 네, 그 배경이 영화 킹스 1936 스피치잖아요. 년에. 1936년. 예. 킹스 스피치. 킹스 스피치는 아니, 킹스 스피치의 배경이 된 게 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였습니까? 형이 이혼녀인 미국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쵸. 왕위가 본인은, 동생에게 넘어왔고 그쵸, 그쵸. 동생은 그 연설을 잘 못하고. 연설 잘 못해서 한다는 얘기 그렇죠. 킹스 스피치. 그러니까 그 영화의 본인은 아니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1936년에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심슨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사랑을 선택했었는데 이번에는 영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미국의 맞아요. 이혼 경력이 있는 예. 배우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인터넷 댓글 보면 영국, 미국, 서양 사람들 인종차별한다고 욕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더 심한 거 아니냐. 영국은 예. 왕실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면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종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예, 맞아요. 이 결혼 문제도 중요한 소식 같지만 이게 세계가 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모르죠. 왜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촛불혁명의 여파예요. 촛불로 비폭력 투쟁으로 대통령까지 바꾸는데 이런 작은 거 갖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굴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미건스 활동 때문에 세계가 변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나라박 훈훈한 소식 알아봤고요. 네. 박수진 병원 특혜? 네, 그게 뭐예요,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허. 그 배우 박수진 씨 잘 알다시피 배우 배용준 씨의 부인이죠. 예. 박수진 씨가 지난해 첫 아들 낳았는데 지금 또 임신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둘째 임신 오호. 중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약 예정일보다 2달 정도 일찍 아이를 이른둥이로 낳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조산을 했군요. 그렇죠. 한 병원에 조산을 해서 그 집중치료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었는데 그 인큐베이터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제1 집중치료실과 제2 집중치료실이 있는데 박수진 씨가 이제 병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게 좀 많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많이 아픈 아이들은 1 치료실에 있다가 이제 2 치료실에서 중간에 이제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되는 건데 박수진 씨 아이는 시종 1셀에서 그러니까 1치료실에 있는 A셀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나중에 그곳에서 퇴원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A셀은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8침상밖에 없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밀려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 의료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수진 씨가 2달 동안 이곳에서 있었다 해서 특혜다라는 지금 논란이 불거진 거죠. 병원이 이쪽 그 강북에 있는 제2모 병원인가요? 강북이요? 강남일걸요. 예.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지점이 여기저기 있어갖고 아, 시모 병원인가 보죠? S모 병원 얘기를 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네. 이미 이 기사로 정도면 저는 거의 다 이미 예. 기사로 다 썼고요. 모르겠어요. 네.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네. 제일 화가 났던 거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병원 관계자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병원 관계자한테 이건 특혜가 맞다.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이 불평등함이나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했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애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는데도 병원 관계자는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아픈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병원 않는 이름 거. 좀 알려주세요. 어디 병원이에요? 해도 되죠? 예, 그럼, 삼성 서울. 아, 삼성서울병원이요? 예.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강 기자님이 열변을 토하셨지만 예. 사람들이 박수진 씨를 공격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병원 행정의 문제 아니냐. 맞아요. 병원 행정의 문제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박수진 씨가 인큐베이터를 새치기 해서 다른 사람이 아기가 뭐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소문이 아니죠. 퍼졌는데 그건 그거는 오보였다. 병원 행정의 과도한 이건 어찌 보면 갑질의 또 다른 형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더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시죠? 뭐죠? TGI Friday. 아. Thank God it's Friday.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네. 아들이랑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 네. 근데 뭐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밖에 읽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법정에서 4년형을 받을 때요. 기자들이 취재를 했더니 부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네. 분노에 떨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송 우리 여기 SBS 정치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곧 원세훈 전 원장은 다 불 것이다. 왜? 징역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네, 그렇죠. 특히 이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네. 예, 국정원 부원장으로까지 불렸다고. 예, 한 뭐 성격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날 이제 법정 앞에서도 이게 뭐 원세훈 원장 혼자 한 거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정상근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제 그때 취재한 보도에 거? 많이 나왔어요. 보도에 네. 좀 직접 취재한 건 거의 없으신가 봐. 미디어 쪽 관련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어쨌건 그렇고요. 예. 네. 어쨌건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아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로조차 하지 않더라. 이렇게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예. 다니셨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예요? 네, TV조선 보도입니다. TV조선에 쌈을 부추기네, 양쪽에. 그러게요. 예, 모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곧 원세훈 원장 입에서 술 풀리듯이 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네, 일단 뭐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한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파업. 네, 그 지하철 9호선 파업이 어제부터 돌입을 예, 했습니다. 이것도 또 뭐 MB와 연관되어 있다. 기승전 MB. 이게 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른 1호선에서 8호선은 일종의 이제 세금으로 어허. 지어졌는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게 BTL 민자가 들어온 네, 거죠. 민자가 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운영을 처음에는 맥커리에서 맥커리요. 했었어요. 네. 예. 호주의 그 투자 회사죠. 네. 예. 거기서 담당을 하다가 이시영 아들이 그 아들 이시영이 맥커리에서 근무하지 않았었나요? 네, 맥커리에서도 근무했고 예, 맥커리 한국 지사장. 네, 어디 타이어 회사 한국 타이어인가 예, 한국 네, 타이어. 거기서도 사돈. 근무를 했었고 예. 네. 지금은 이제 다스에서 조보면 회장. 예. 네,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어. 어쨌건 이 9호선이 민자로 지어져 가지고 예. 이게 서울 강서 지역부터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염창이나 가양역에서는 출퇴근길에 한 번에 지하철에 올라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문제는 배차 간격이 길고 네, 차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량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자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그 인력을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빨대를 대고 힘있게 쫙쫙 빨아먹고 있는 중이었네. 그렇죠. 예. 이 또 최소한의 비용을 하려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지는 네, 복지가 많이 떨어지죠. 복지는 최하. 그렇죠. 이 기관사 인력을 딱 비교를 해보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랑 비교를 하면 예. 그 인력은 68% 수준, 네, 휴게 시간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건 게다가 또 그 역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9호선은 혼자 일하는 역도 있다고 해요. 예.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 네. 안전사고 나면 또 그 책임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안전사고 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요새 뭐 테러 위협 막 이런 게 문제인데 오호. 테러 위협은 고사를 하고 예. 뭐 혼자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머머머. 네, 어쨌건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MB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을까 이렇게.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공공 서비스 같은 관련 부분들을 이제 민자로 지어버리면 예.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야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또 뭐 수익을 내든 안 내든 계속 또 세금은 또 민간 기업을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좀- 국민 돈 들여서 국가 세금으로 네. 민자 기업 매겨 살리고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들 복지는 최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와일드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송년 특집 와일드쇼 합니다.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고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요. 발리 여행객 정부 투입 전 세계로 266명 귀국했습니다. 전국 영하권 추위에 들어갔고요. 3분기 성장률 1.5. 큰일이네요.
2% 선이 무너지게 되면 체감률 바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이틀 연속 통화. 북한 미사일 재진입 기술 핵탄두 소형화 불분명하다. 자, 이 중에 봉두석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3분기 성장률 1.5%입니다. 온 국민 손잡고 경제 성장률 매진. 자,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 부른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미디어 어제. 네, 오늘. 오늘? 네. 왜 오늘만 있을까? 네. 어제도 있었는데 어제는 안 왔죠? 어제 왔나요? 어제요? 저요? 네, 네. 저 어제 왔죠. 어제 왔나요? 네. 아, 하호영 기자가 땜빵으로 돌렸구나. 네, 그랬죠. 네. 3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호영 기자 땜빵으로 돌린 거? 원래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하호영 기자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없으니까 이건 뭔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아, 뭐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죠. 네. 그런 촉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안 나오던 날에 나오라고 하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드디어. 네, 드디어 했죠. 그 2016년 6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낮추면서 이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열었거든요. 예. 네, 1년 5개월 만에 소폭이지만 다시 1.5%로 금리를 높였습니다. 0.25 소폭 아니에요. 소폭 아닌가요? 예, 기준금리면요. 시장 반영금리는 0.5에서 1이 돼요. 아, 그렇죠. 시장에서는 더 거기서 더 치긴 하는데 뭐 어쨌건 뭐 일전에 2011년 6월 정도부터 이제 그때 한번 금리를 올리고 6년 5개월 만에 6년 5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겁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중은행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크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난달에 좀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 한국은행이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 반영은 다 됐죠 이미. 네, 이미 시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은 이미 다 금리를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폭탄이 쏟아진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금리 그렇게 폭탄.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그 역대 최대 가계부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10월에 이미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8%를 기록을 해서 아시아 최악으로 올라섰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곧 또 한 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뭐 투자금을 묶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요새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좋아서 뭐 시장에 충분히 돈이 돌고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아까 그 검색 네. 실시간 검색어에서 3분기 성장률이 1.5인데 제가 최악이네요. 이런 실수했거든요. 뭐냐면 저는 1년 성장률로 봤어요. 아, 분기 성장률인데. 예, 분기 성장률은 지금 몇 개월 만이죠? 1년 만인가요? 지금 최고거든요. 그렇죠. 분기 1.5면은 상당히 높은. 상당히 높죠. 그게 네. 이제 다 합해졌고 연금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7년 만에 최고예요. 1.5%는. 네. 그런 이제 요게 체감으로 오는 거 얼마쯤 되는 줄 아시죠? 1.5로 딱 올라간 분기. 국민들에게 딱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쯤 되면 그게 선행지수 일종의. 지금 올라가면 1년 2개월에서 6개월 뒤에.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정상근 기자가 일자리가 막 좋아져. 네. 뭐 좋은 직장 딱 생겨. 네. 그럼 급여는 언제나. 제가 진행하고 주진우 기자, 김용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봉조 친구들. 아하, 이 사람들하고 내가 친구야.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알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오래간만에도 만나셨어요. 의원님들 세 분과 전직 장관. 스펙 빵빵해요. 좋습니다. 투선 의원에. 영어 전공하신 거 맞아요? 예, 뭐 발음부터 투선 의원에 미니스터 빵빵 스펙. 자,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직 재선 장관. 살기 위해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바른정당의 전 최고위원 진수입니다. 전 최고위원이 또? 네. 그럼 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잘못 부른 것 같은데. 네. 자, 국민의당 최병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현 최고위원, 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직 뉴스 앵커. 뉴스 앵커. 그게 제일 좋아요. 김영길입니다. 예. 네.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타이틀 없어요? 원내 수석 부대표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6명 중에 2등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가요? 전 대변인. 전 원내대변인이고요. 좀 더 붙여주세요. 그래야 등장할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조금 더 써보세요. 그래야 등장할 모르겠는데? 거예요. 에이스 예. 때. 네. 더불어민주당 에이스예요? 예, 뭐 여의도 최고의 에이스, 최고의 스타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야. 자, 안진경님,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지금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죠. 12월 2일이죠. 12월 2일. 내일이 처리 마감 기한.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돼 있죠. 예, 그 전에는 2013년, 14년에는 그 1월 1일 날까지 넘겨서 그 국민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부의하게 예산을 부의하는 부분으로 국회법이 바뀌었어요. 14년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시한안에 해야죠. 예.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자, 이번 예산의 공무원 증언을 위한 예산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현장 공무원 위주로 하라. 현장 그리고 공무원 위주로 크게 하라. 볼 때 17만 5천 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OECD 통계라든지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은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무원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민생 현장의 공무원을 늘리는 거는 찬성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최소한 20 내지 30%는 감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현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새로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 배치 계획이라든지 소요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좀 가져와 봐라. 이게 국민의당 수요를 입장이에요. 정확하게 예측해라. 네. 그 안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연계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외신 그 특파원들, 네. 대사관 직원들 SNS 상에다 계속 사진을 올려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나머지 서방에서 취재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SNS를 올리면. 계속 올리면. 네. 서방 기자들은 SNS 사용하기 허락을 했으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아내가 호화 관절을 꾸미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국정원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 최상층을 이제 주거 공간으로 예. 주거 형태로 리모델링한 정황을 발견을 하고 수사 중인데요. 이른바 이제 펜트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렇죠. 어허. 총 여기에 그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만. 네네. 국정원이 웬 리모델링이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그 해외 공작비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고 이 공사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인 그 이모 씨의 취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나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이 공간을 썼다는 거죠. 예. 어떻게 썼냐면은 결국에 이 10억 원을 들인 인테리어를 들인 이 공간은 그 부인 이모 씨의 사교 모임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는 건 아니고 네, 집처럼 꾸민 다음에 일종의 친목 모임 형태로 일종의 프라이빗 바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셈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 예산을 써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건데요. 그 프라이빗 바는 원래 바는 술집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기둥도 있잖아요. 네. 그 철장을 바라 그러거든요. 네. 남편 철장 갈 거 기시감이 있었나? 그때부터요? 예.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 인스토피아 빌딩이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와.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하고요. 이 한 층 넓이가 82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50평 정도 되죠. 오호. 네, 원래 이 건물에는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네, 국정원 산하의 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압수수색 됐던데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그 맨 꼭대기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요. 네. 이야. 이 더 황당한 거는 이거를 당시에 하시네. 네, 일부 언론이 이걸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 1빌딩 관사를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대요. 어느 언론에서요? 어느 언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취재가는데 미디어 오늘이? 네,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네, 급해서 네, 다 찾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미디어 어제네. 오늘은 맞고요. 네. 오늘 찾다가 못 찾을 거기 때문에. 네. 어쨌건 이거를 어떤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예. 부랴부랴 철거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네, 합니다. 예, 철거공사에 그 정도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한 네. 5%, 10%쯤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국정원 예산으로 그렇죠. 한 것이고. 그것도 역시 유용한 거죠. 네. 아. 자기들이 쓸 공간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또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거를 철거하는 예. 이제 총극이죠. 이럴 때는 이제 법정에서 형을 때릴 때 네. 10년 플러스 부가세 별도 11년. 네, VAT. 네. 어쨌든 그런 거 이게 아이고, 참, 가지가지 횡령으로 하셨네, 볼 진짜. 수 있는 횡령이죠. 네, 혐의죠. 국고 손실 및 횡령. 그렇습니다.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 네. 그 한편 그 TV조선에 따르면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지난 8월에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 혐의로 그 징역 4년을 받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구속이 되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네. 살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가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남편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예.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되게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와요. 급여는 한 달 뒤에 나오죠. 그렇지, 한 달 뒤에. 네. 그 한 달이 음. 국가 전체는 1년 반쯤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반 정도 뒤에 제 월급이 좀 오르겠네요. 안 웃겨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분의 1패. 다음 소식 예.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이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이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 두 정상은 30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은 이번 화성 15형 발사가 그 위험 수준에 이른 것 예. 이란 공감대와 함께 그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예. 기조에도 두 정상이 공감했다라고 그렇죠. 지금 보도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이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이면 분명하지만 이제 재진입이나 종말 단계 유도 기술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이런 기술들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예. 건데 그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미국은 이와 함께 각종 제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제 SBS가 보도했던 해상 봉쇄 방안입니다. 아하. 네. 그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그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통해서 그 북한 해상을 봉쇄를 하고 고사를 시키자는 그런 작전인데요. 아하. 이 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 지금까지 미국이 해상 봉쇄를 가한 것이 그 냉전 시절에 쿠바를 한번 가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베트남과 이라크를 가했었는데 예. 이때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이때 예.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라크의 경우에는 해상 봉쇄 후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모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문제는 이걸 북한은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가 곱게 볼 리가 없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서해에서 그 해상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중국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북쪽에도 러시아 바다가 있어서 좀 한국 입장에서는 그 이런 요청이 올 경우에 예.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낮은 선봉 네. 사이에 러시아가 또 임대해서 부동항을 네.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러시아 선박은 나가고 북한 선박은 잡고 그런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좀 강력한 봉쇄. 네. 얘는 양국이 합의했다. 그렇죠. 예. 합의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안했다. 제안을 했다는 예. 거죠.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재진입 기술, 핵탄두 소형화, 유도 기술 이 세 가지는 우리 언론이 좀 그 신경 좀 바짝 썼으면 좋겠는데 네.
미국 언론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재진입 기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써요. 객관적 근거 없이.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언론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예.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예. 많은데, 이런 거 있죠. 시 희망일보, 제 희망일보, 디 희망일보. 네.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희망이 팩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그 고위 관계자를 뭐 처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조선중앙TV에 그 이후에 떡하니 나온 장면들도 그렇죠. 있었고, 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75년, 76년도에 곧 북한이 멸망한다. 네. 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북한은 건재하다. 그렇죠. 아직까지 네. 뭐 있는 거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팩트를 잘 보도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세우는 게 맞다. 네, 북한이 좀 취재가 잘 안 되기는 당연히 잘 안 되겠지만, 미국 언론으로 취재가 되잖아요. 네, 뭐 서방 어쨌건 언론. 네, 하여튼 뭐 이게 공포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 서민들은 공포로 느낄 수가 있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 네. 요즘 북한 상황 어떻게 취재하는지 모르죠. 네, 요새요. 예. 네, 어떻게 취재를 하나요? 북한에 있는 그